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 독감 때문에 수업 개강을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이 일단 첫 1주차 수업이 됩니다. 문제풀이 반은 7월은 오늘이 1주차죠. 7월 12일, 7월 19일, 7월 26일 이렇게 3주차 수업이 되고 8월은 8월 2일부터 8월 9일, 8월 16일, 그리고 8월 23일 이렇게 4주. 8월 30일은 이때는 쉬겠습니다. 이때 쉬겠습니다. 그리고 9월이 9월 6일부터 해서 9월 13일, 9월 20일, 9월 27일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한 주가 딜레이 되면서 10월 4일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수업에서 12주 수업입니다. 그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추석 전날이에요. 추석 바로 이제 연휴 전날이고 여기도 징금달이 이제 개천절 그 뒷날이에요. 그래서 저 그대로 하면 뭐 여러분들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제가 이제 차로 왔다 갔다 했는데 차를 타고 내려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집에 밤에 못 도착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일단 계획은 이렇고요. 요 두 주를 이렇게 어느새 땡겨서 일요일 날 보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계획상으로는 요렇게 원래 7, 8, 9 요렇게 깔려야 되는데 한 주가 이제 비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10월 4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요 두 주는 어딘가에서 일요일 날 보강으로 땡겨서 할 수도 있어요. 쉽니다. 여기 휴강.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른 거는 연구소에 과학연구소에 보면 이제 Q&A란에 Q&A란 들어가면 첫 번째 생물 내용학인데 거기 올리면 제가 안 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생물 교육론 여기에 이제 그 제목을 적을 때 그 문제 풀이면 몇 번 문제를 하면 빨리 찾을 수 있겠죠. 그죠? 그게 제목이 없으면 그리고 올해 문제지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 문제지도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찾을 수가 없어 정확하게. 그래서 쪽수라든지 문항 번호 또는 기출 연도 요거를 적어 놓으면 빠르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Q&A는 과학연구소에 이렇게 남기시면 되고요.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내시면 한 메일이 제가 통합이 됐잖아요. 이제 카카오 명의가 달라가지고 두 번이나 했는데 저는 아직 그게 안 풀렸어요. 그래서 H Y 여기까지는 영어예요. 해정량 네이버 요 이메일 주소로 상담이나 뭐 질문들 공부에 관련된 내용은 연구소에 올리셔야 돼요. 여기로 제 메일로 뭐 어떤 것을 뭐 설명해 주세요. 이런 걸 보내시는데 그거는 즉답으로 못 봐요. 그래서 여기는 보통 이제 상담 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지금 시기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또는 혼을 내주세요 하면서 본인의 생활에 대한 거 그리고 지역의 선택에 대한 것이 너무 고민이 된다. 이런 것들을 주로 여기로 이제 보내시면 되고요. 수업에 관련된 거는 과학연구소에 올리시면 돼요. 자, 이렇게 OT라고 할 건 없지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수업의 계획을 날짜를 쭉 잘 적어 놓으세요.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지울게요.
교재를 보시면 우리 그 심화 과정에 그 영역 순서대로 일단은 기출 문제하고 예상 문제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문항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는 작년 이제 기출 문항 6문항이 이제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이제 156문항이 됩니다. 올해 이제 항상 이제 문제집이 나오게 되면 많이 바뀌었냐, 몇 문제 바뀌었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몇 문제 바뀌었는지를 말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일단 핵심적인 기출 문제들은 있고 그리고 이제 예상 문제는 저도 이제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비슷한 유형이라든지 또 이제 너무 자주 봐서 제가 제일 질려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조금 이제 뺐다가 넣었다가 하는 이제 문제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2022 개정 때문에 이제 큰 형태의 현재라든지 교육과 2002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흐름을 잡기 위해서 문항을 10문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22 개정이 이제 있다 보니까 이론적인 부분 조금 정리를 하고 문제를 이렇게 풀어나가는 순서로 해서 그래서 1장이 제일 뭐 큰 변화가 있겠죠. 그래서 여섯 번째 장 평가까지 해서 150문제로 수록이 되어 있어요. 작년 시험을 다 보셨죠, 그죠? 자, 여러분들이 뭐 가채점도 하고 점수를 이제 채점하면서 이론을 한 번 더 쭉 살펴봤을 텐데 함께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한번 보세요. 5번 문제는 공변세포 관찰 실험이에요. 2015 개정에서 예전에 이제 잎을 관찰하는 것이 이제 필수 탐구 활동이었는데 2015에서 이제 공변세포 관찰학이라는 것이 사실 생겨서 우리도 이제 그 교과서도 그렇고 문제를 이렇게 풀게 되면 공변세포 관찰에 대한 것들은 평가 문제도 제가 항상 저도 냈었거든요. 바뀐 부분이니까 그 내용의 일부가 되고요. 그리고 자료일은 실험 활동 중에 교사와 학생이 나눈 대화의 일부가 됩니다. 자료 1부터 보겠습니다. 자, 현미경을 사용해서 공변세포를 관찰을 하고 특징을 설명하는 게 실험의 목표예요. 그래서 관찰을 하고 관찰을 바탕으로 해서 이들이 가지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정리하는 것. 자, 준비물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식물의 잎이 있어요. 비비추하고 달개장풀 등의 여러 가지 이렇게 식물의 잎이 있고 현미경, 덮개요리, 받침, 칼 등이 준비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험 과정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 이제 비비추 잎의 아랫면에 칼집을 내고 이제 아랫면에 표피를 벗겨내게 됩니다. 그래서 벗겨낸 이 표피를 가로 세로 1cm 크기로 잘라서 받침 유리 위에 놓고 그 위에 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프레파라트를 만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프레파라트를 만들어서 현미경으로 관찰을 먼저 했어요. 그럼 관찰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찰을 하게 되면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사실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되죠. 관찰을 하면 대상에 대한 이제 사실들을 이렇게 쭉 기록을 하게 됩니다. 관찰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이제 식물의 잎이니까 또 달개장풀의 아래면에 그 표피를 벗겨서 프레파라트를 만들어서 현미경을 관찰하고 적고 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식물의 잎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의 식물의 잎의 그 표피, 아래 표피를 관찰하는 것이 활동으로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반복이 된다. 그럼 이거는 과정이고 결과를 무엇을 정리를 해야 되는지 보세요.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공변세포 특징 중에서도 무엇을? 모양의 특징을 정리를 하고 이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모양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토의를 해보자. 결국은 여러 가지 식물의 잎의 아랫면에 그 표피를 관찰을 해서 공변세포 모양의 그 특징, 공통점이 무엇인가, 요거를 이제 관찰하는 게 이 활동의 핵심적인 이제 과정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자료 2를 보겠습니다. 자, 김 교사가 공변세포를 관찰하는 실험이니 관찰을 했나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보고 찾았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보고 찾아보았는데 공변세포는 못 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군요. 공변세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나요? 물어봤더니 그럼 요거는 뭐 때문에?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본 거예요. 구멍을 이루고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게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형태잖아요. 이렇게 공변세포. 여기 기공이 있고 공변세포 두 개로 되어 있는 구멍을 이루고 있는 두 세포라고 알고 있어요. 혹시 그 구멍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기공이라고 알고 있어요. 왜? 책에 있잖아요. 책에서 보고 기공 아닌가요? 맞아요. 그런데 이 두 세포 사이에 기공이 열려 있는 것만 찾은 것은 아닐까요? 열리지 않은 공변세포도 있지 않을까요? 했더니 그래요? 그럼 다시 관찰해서 이제 찾아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게 자료 2에 있습니다. 자, 작성 방법 보겠습니다. 자료 1과 같은 실험을 할 때 학생들은 어떤 과학적 탐구 방법을 사용할지를 쓰고 그 이유를 자료 1의 내용을 참고하여 설명할 것. 여러분들 근거에서는 이론적인 용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활동, 자료에 있는 활동을 가지고 적어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학생들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겠어요? 학생들은 실험을 할 때 귀납적인 탐구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죠. 귀납이라는 용어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귀납이 들어가고 그 이유는 자료 1에서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자료 1을 보면 자 정리를 해놨죠. 관찰을 해서 어떤 것을 관찰했어요? 여러 가지 식물의 공변세포를 관찰하죠. 그 관찰이 들어가야 돼요. 관찰을 해서 관찰하여 공변세포의 모양의 공통점을 제가 생각하기에 이 문제는 웬만한 학생들은 다 맞았어요. 공부를 조금 학생들은 다 맞았죠. 귀납적 탐구 방법이고 이유는 여러 가지 식물의 공변세포를 일단은 관찰을 하는 것. 여러 가지 공변세포를 관찰을 했기 때문에 이제 사실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획득이 되잖아요. 그럼 이 사실들을 바탕으로 해서 공변세포 모양의 그 공통점, 이게 뭐예요? 규칙성이죠. 이 규칙성을 발견하는 걸로 이 과정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표현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관련 있는 자료 1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식물의 공변세포를 관찰을 하여 사실을 획득한 다음에 공변세포의 모양의 그 규칙성이 공통점을 발견하는 과정이 있다. 이런 이제 맥락을 가지고 용어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이라고 하면 관찰, 사실, 규칙성 발견이에요. 그런데 자료를 찾아서 설명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돼요.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감점을 받지는 않았지 않을까? 근데 물론 이제 감점이라면 부분 점수예요. 근데 이게 용어라든지 이게 너무 두리뭉실하거나 너무 포괄적으로 좀 애매모호하게 적혀져 있으면 이런 이제 용어가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3명이 채점을 해서 한 2명이 빵점을 줄 수도 있고 1명이 이제 1점 주면 부분 점수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으로 적으면 점수는 감점은 사실 없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작성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 자료 2에서 나타나는 관찰의 한계를
학생과 교사의 대화를 참고하여 설명을 하고 그러한 관찰의 한계에 해당하는 용어를 쓸 것. 요거는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관찰의 이론 의존성 또는 이론 적재성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관찰의 이론 의존성이 무엇인가? 관찰을 하기 전에 뭐를 먼저 봤어요? 관찰 전에 무엇을 봤냐 하면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먼저 봤어요.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라고 하면 학생이 이 과정을 보세요. 어떤 그림이냐 하면 기공이 열려있는 공변세포의 그 모양이 있는 그 그림을 본 거예요. 관찰 전에. 그래서 관찰 전에 교과서에 있는 기공이 열려있는 공변세포, 요 모양이 있는 그림을 먼저 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관찰을 하는 거죠. 그럼 요게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학습자의 인지구조 속에 이론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변세포의 모양이라는 그 내용으로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관찰은 우리가 순수하게 관찰이라는 그 행위는 이 대상이나 관찰해야 되는 그 대상이나 사물이나 뭐 현상이 있을 때 굉장히 감각기관을 총동원해서 자세하고 구체적이고 굉장히 이제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관찰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기공이 열려있는 공변세포 모양 이게 지금 머리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찾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나머지는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관찰을 할 때 기공이 열려있는 공변세포 모양만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봤잖아요. 닫혀져 있는 거, 기공이 열리지 않은 거. 실제로 여러분들도 나중에 학교에서 이 공변세포 관찰하는 실험을 해보세요. 이게 이제 식물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너무 빨리 식물을 이렇게 따와요. 그러면 얘들이 이제 증산작용이 너무 활발하게 되면 시들어 죽잖아요. 그러면 다 기공을 닫고 있어요. 그리고 식물을 이제 채취를 해오더라도 이 야산이나 어디에 들에 있을 거잖아요, 식물들이. 그러면 먼지가 너무 많아. 그럼 얘들이 다 닫고 있어요. 그래서 열린 게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론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한테도 공변세포 기공하면 열린 그림부터 생각이 나잖아요. 대다수가 닫혀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 재료를 준비를 하는 그 시점하고 그 이제 오염도 정도를 따졌을 때는 닫혀있는 게 굉장히 사실은 많죠. 근데 우리가 열린 것만 생각하니까 닫혀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공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던 그 기공 공변세포의 그 모양이 담긴 그림하고는 일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안 찾는 거, 못 찾는 거예요. 이거는 관찰의 이론 의존성이 됩니다. 그리고 관찰의 이론 의존성이라는 용어를 써야 되고 이 자료에서 관찰의 한계는 무엇인가? 요 내용을 풀었으면 돼요. 그러면 이걸 풀었어야 되는데 자료에서 찾았어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요? 관찰 이전에 교과서에 실려있는 기공이 열려있는 공변세포의 모양을 먼저 봤기 때문에 요것만 찾았다. 이게 이제 이론 의존성. 요 이제 맥락으로 적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답에는 요 용어하고 그리고 관찰 전에 봤던 요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보고 관찰을 했기 때문에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기공이 열리는 공변세포 모양만 찾은 거야. 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생각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론을 적으라고 하면 용어만 이렇게 나열해서 적으면 되기 때문에 쉬워. 근데 관련해서 자료에서 찾아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라고 하면 정확한 이제 그 내용들이 다 담겨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거를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비납적 탐구 방법에 대한 거 그리고 관찰의 이론 의존성. 어디에서? 관찰 전에 교과서에 있는 기공이 열려있는 공변세포 모양 그림. 그러니까 요것만 찾은 거예요. 그죠? 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답을 적어요. 1번 문제는, 1번이 아니죠. 5번 문제는 아마 많은 학생들이
이론 의존성하고 인지구조 의존성. 요새 이제 이론서에 인지구조 의존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관찰자가 가지는 그 관찰에 대한 기대감, 뭐 신념, 이런 것들이 이제 인지구조 의존성이라는 용어를 최근에 이제 과학교육은 이론서에 쓰다 보니까 뭐를 써야 되나 굉장히 요거를 이제 헷갈렸을 것인데 이론 의존성을 써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지구조 의존성은 다른 그 틀린 말은 아닌데 요게 이제 범주를 인지구조는 인지구조 훨씬 더 포괄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론은 인지구조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교과서를 보고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인지구조 그 의존성이라고 얘기를 하면 채점이 뭐 유사답을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론 의존성을 꼭 적어야 된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론 의존성. 앞으로도 어떤 형태로든지 나올 수가 있어요. 예전에 이게 이제 기입형의 2점짜리로 나왔잖아요. 그죠? 철학에 비슷한 걸로 해가지고. 자, 6번으로 넘어갈게요. 철학 문제죠. 저는 이 기출문제 6번을 보면서 좀 애들이 모의고사 들은 애들 잘 풀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사례도 비슷하고 비슷하게 나와서 잘 풀었겠지 했는데 또 이게 그렇죠 뭐 또 다르게 적히고 그렇게 되긴 하는데 혈액순환설이 등장하기까지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생물학사를 생각을 해보면 유명한 생물학사의 결정적으로 이제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이론들이 바뀐 것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나오는 게 그 생물의 진화, 자연 선택설이 등장하는 거 하고 유전 개념, 그리고 이제 생물 속생설,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이렇게 세부적인 것들, 그러니까 생리학에 대한 이제 내용으로 이렇게 접근이 됐어요. 가를 보면 갈레노스가 살던 시대에는 동맥혈하고 이제 정맥혈을 다른 종류의 혈액으로 여겼다. 그러니까 동맥하고 정맥하고 몸에서 따로 다른 이제 두 가지 피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갈레노스는 간에서 생성된 혈액이 정맥을 따라서 인체 각 부분에 도달해서 영양소를 공급하고 소모된다. 지금 생각하면 인체 각 부분의 그 조직세포로 영양소를 공급하는 동맥 그죠? 이제 산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자, 소모되기 때문에 정맥혈을 만들기 위해서 매일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설명을 했다. 또 그는 간에서 생성된 정맥혈이 오심실을 거쳐서 일부는 폐로 이동해서 영양소를 공급하고 소모되고 나머지는 심실 구멍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구멍을 통해서 자심실로 이동하여 폐로부터 들어오는 공기와 합쳐져서 또 동맥혈을 만들고 온몸으로 퍼져 소모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해부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갈레노스의 생리학 체계는 매우 정교하였기 때문에 이후 지배적인 이론으로 자리 잡았다. 쿤으로 얘기하면 지배적인 이론이라고 하면 그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인정을 했다는 거야. 뭐에 의해서? 사회적 합의, 그러니까 패러다임이에요. 그래서 가를 보게 되면 갈레노스의 생리학 체계라고 되어 있어요. 체계는 지배적인 이론으로 자리 잡았다. 하나의 패러다임. 여기서 얘기하는 지배적인 이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나를 보세요. 16세기의 베살리우스는 면밀한 관찰을 통해서 심실 구멍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냈고 폐에서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에도 혈액이 들어있다는 것을 관찰을 했어요. 그 이외에도
베살리우스는 갈레노스 생리학 체계에서 여러 가지 오류를 발견하였으나 당시의 학자들을 설득 못했다는 것을 인정을 못 받은 거야. 그리고 그는 갈레노스의 이론에 대한 오류를 발견했음에도 따랐다는 거죠. 왜? 지배적인 이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베살리우스가 갈레노스 생리학 체계에서 여러 가지 오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왜 오류라는 용어를 썼겠어요? 오류라는 용어. 오류는 뭐야? 갈레노스의 생리학 체계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오류라는 것은 기존의 지배적인 이론인 갈레노스의 생리학 체계죠. 갈레노스의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에요. 현상들. 오류. 이 여러 가지 오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레노스 이거를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럼 이 오류는 누구 때문에 나오겠어요? 확신이 없잖아. 자기 이제 실험 그 결과에 대한. 그러면서도 그때의 지배적인 이론을 따랐다는 것은 요 여러 가지 오류라는 것은 이 갈레노스의 이론 패러다임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시당하는. 그러니까 이제 쿤이 얘기하는 변칙 사례가 돼요. 변칙 사례. 자, 달을 보세요. 베살리우스의 제자인 파브리치우스는 정맥에 있는 판막의 존재를 발견을 했어. 그런데 그 자신의 발견이 갈레노스 이론을 깰 수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발견을 했지만 그 당시에 깰 수 있다는 걸 알아채지 못했으니까 큰 의미를 못 줬어요. 그러다가 파브리치우스의 제자인 하비가 이 판막을 이제 스승의 여기 존재를 발견을 했잖아요. 자, 판막 사이 혈액을 손끝 방향으로 밀어. 수업 시연할 때 요거 나왔어요. 재현하는 거. 근데 이거 안 해봐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당황을 해서 못한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교재에 예전에는 간간히 실려있다가 요즘에는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혈액을 묶어서 이게 판막의 존재를 밀게 되면 튀어나오잖아요. 그거 확인하는 거 나중에 해봐야 돼요. 실험 2차에서 나왔었어요. 2차 수업 시연에서 안에서 하게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 많이 못했는데, 자, 요 제자가 그 하비가 판막 사이 혈액을 손끝 방향으로 밀어. 그래서 손끝 쪽으로 이동하지 못한다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혈액이 정맥을 따라서 온몸으로 전달될 수는 없다. 그래서 의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의심이라는 것은 갈레노스의 이론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현상들이니까 혹시 갈레노스 이론이 틀린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자, 하비는 혈액이 동맥혈과 정맥혈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하나의 수면 체계를 구성한다고 주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동맥에서 말단으로 흐르던 혈액이 정맥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예측. 그리고 나서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했다는 것은 예상하고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로써 자심실에서 나온 혈액이 대동맥을 통해 온몸으로 공급되고 각 기관에 도달하는 혈액은 갈레노스 이론처럼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순환한다. 그러니까 혈액 순환설을 제시를 한 사람이 하비죠. 자, 그러면 하비는 요거를 제시를 하게 됩니다.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언급이 되어 있어요. 자료는 여기까지. 자, 첫 번째로 묶어있는 작성 방법 보겠습니다. 쿤의 과학혁명의 이론 측면에서 볼 때 가나다에서
합의의 혈액순환에 대한 이론이 정립되기 전에 혈액 흐름과 관련된 패러다임을 서술을 하라고 했으니까 패러다임은 무엇에 해당하는 거? 갈레노스의 생리학 체계 또는 갈레노스의 이론에 대한 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소모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동맥혈하고 정맥혈은 따로 분리가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몸을 흐르게 되면 소모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나중에는 혈액은 순환한다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어렵지 않게 적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서술을 하라고 하니까 관련된 가에서 내용을 토막토막 찾아서 이제 적는 거예요. 자, 적더라도 어떤 용어가 들어갈 수 있게 적는다? 갈레노스의 생리학 체계 또는 갈레노스의 이론이라는 용어가 들어갈 수 있게 적으세요. 그래서 아마 다양하게 적었을 거예요. 그러면 합의의 혈액순환 이론이 정립되기 전에 혈액 흐름에 관한 패러다임은 갈레노스의 생리학 체계 또는 갈레노스의 이론에서 요러한 내용들이다. 그럼 분명히 뭐 정맥혈하고 동맥혈은 분리되어 있다. 그리고 정맥혈하고 그 동맥혈은 그 온몸으로 공급되고 나면 소모된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소모된다. 따로따로 있고 소모된다. 실제로 합의가 여기 혈액이 순환된다고 동맥혈하고 정맥혈이 연결되어 있는 거를 설명을 했어요. 나중에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동맥혈하고 정맥혈을 연결하는 걸 어떻게 연결이 이어지는지를 몰랐잖아요. 나중에 모세혈관을 이제 발견하는 걸로 와서 요 이제 부족한 부분을 메우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굉장히 오랫동안 갈레노스의 이론을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랐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대한 것을 설명을 했을 때 정맥혈하고 동맥혈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나중에 반박을 받게 됐는데 이후에 모세혈관을 발견함으로써 이게 쭉 그 이제 의심들이 없어지게 되죠.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학사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패러다임은 지배적인 이론. 이 패러다임은 갈레노스의 혈액순환에 대한 생리학 체계.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적으려고 하면 동맥혈하고 정맥혈은 분리가 되어 있는 거. 다른 종류이고 이들은 온몸을 돌게 되면 소모된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합의는 다르지 않다. 연결되어서 순환한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죠? 이거는 이제 과학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적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두 번째 작성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작성 방법은 밑줄 친 기억의 발견이에요. 베살리우스는 갈레노스 생리학 체계에서 여러 가지 오류를 발견했다는 거죠. 자, 요거를 기억의 발견은 쿤의 과학혁명 이론을 적용할 때 무엇에 해당하는지 용어를 쓰고 그 이유를 과학혁명 과정 단계와 연관시키라고 했어요. 변칙 사례예요. 변칙 사례. 자, 변칙 사례. 이거를 반증 사례. 우리가 이제 혼용을 해서 많이 쓰죠. 반증 사례, 변칙 사례 쓰지만 이 쿤의 이론에서는 반증 사례는 용어 많이 안 써요. 변칙 사례예요. 반증 사례는 어디 있어요? 포포의 반증주의. 그리고 이제 라카토스는 포포의 제자였잖아요. 그래서 포포하고 쿤의 요 이론을 통합을 해서 연구 프로그램을 썼죠. 그죠? 이론을 이제 주장을 했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반증 사례를 용어를 쓰는데 여기에서는 변칙 사례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언급을 해요. 제가 몇 년 전에 문제를 뺐지만 이론적으로 이 변칙 사례에 대한 거 아예 그것도 제가 이론으로 문제를 사실은 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요걸 이제 헷갈리죠. 변칙 사례. 자, 변칙 사례는 갈레노스의 그 당시의 지배적인 이론인 패러다임. 갈레노스의
생리학 체계 요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변칙사례예요. 불일치 현상이야. 설명 못하는 현상, 변칙사례. 그러면 우리가 나에서의 지금 대한 내용이에요. 베살리우스. 그러면 여기가 지금 패러다임이 하나가 벌써 수용이 되어 있어요. 자,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이렇게 수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요 이제 패러다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요 패러다임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패러다임을 믿고 따른다는 이 패러다임 수용했다는 것 자체가 어디 단계에 해당한다? 정상과학 단계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 패러다임이 수용이 됐기 때문에 정상과학 단계예요. 자, 과학이 어떻게 발달되는지 단계를 한번 봅시다. 전과학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정상과학. 그리고 특정 시기에 위기가 오면 과학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정상과학. 요게 그리고 요렇게 돌게 됩니다. 그럼 전과학 단계라는 것은 요 과학이고 요 과학 전이잖아요. 우리가 정상과학이다. 요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패러다임이 일단 수용이 돼요. 하나의 패러다임. 그래서 정상과학 단계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인정을 받은, 옳다라고 인정을 받은 하나의 이론이 수용이 되는 시점을 정상과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패러다임을 믿고 따르는 거잖아요. 이 패러다임을 공유하는 학자들, 연구자들은 패러다임에 대한 의심을 한다, 안 한다? 절대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옳다라는 것을 가지고 벌써 전제로 해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패러다임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연구를 수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패러다임이 옳아. 특정 과학적인 문제를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이제 논리적으로 해결을 잘 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옳다라고 받아들였어요. 의심이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상과학 단계에서 연구자들은 어떤 연구를 한다고 그랬어요? 패러다임이 제기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수수께끼 풀이 활동을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패러다임이 제기하는 문제를 푸는 활동. 요거를 정상과학 단계에서 연구자들이 수행을 해요. 우리는 이것을 수수께끼 풀이 활동이다라고 했어요. 수수께끼 풀이 활동으로 이렇게 번역이 돼 있지만 실제는 퍼즐을 맞추는 활동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퍼즐 어떻게 돼 있어요? 그림이 있는데 조각조각을 해놨어요. 원래 맞추면 딱 완성된 완성품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엎어. 그래서 섞어. 그 다시 하나씩 맞춰가잖아요. 그럼 여기는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있어요. 답은 뭐다? 패러다임이라는 답이 있어요. 답이 있고 이거를 제기되는 문제를, 그러니까 이 펼쳐져 놓은 섞여져 있는 퍼즐을 하나하나 맞추는 활동을 하는 것을 수수께끼 풀이 활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답이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패러다임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론도 있고 과학에 관련된 방법, 도구, 응용, 인식론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패러다임은 특정 과학사에서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과정이 법내, 신뢰가 요 패러다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정상과학 단계에서는 패러다임을 수용을 했잖아요. 그럼 이 패러다임에서 제기하는 문제풀이 활동이라는 것은 답은 정해져 있어. 그리고 나서 그 과정을 다시 재현하면서 예시처럼 풀어내는 과정이 수수께끼 풀이 활동이에요.
그래서 수수께끼 풀이 활동은 뭐를 한다 그랬습니까? 패러다임을 정교화하고 확장하는 요 형태라 그랬어요. 정교화하고 확장시키는 거. 요게 정상과학 단계에서 패러다임을 옳다라고 공유하는 연구자들이 수행하는 활동이에요. 맞죠?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수수께끼 풀이 활동은 변칙 사례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답을 적을 때 변칙 사례를 썼는데 이 변칙 사례를 설명할 때 수수께끼 풀이 활동으로 답을 적으면 안 돼요. 자, 정상과학 단계에서는 이렇게 패러다임을 정교화하고 확장하는 요 연구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칙 사례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정상과학 단계에서 변칙 사례가 등장하죠. 자, 변칙 사례가 등장하는데 믿고 따르잖아요. 그래서 요 변칙 사례는 누구 책임이에요? 연구자의 패러다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의 착오, 실수로 정도로만 생각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퍼즐을 맞추는 거고 퍼즐을 맞추면 어떤 그림인지 정해져 있어. 그런데 보세요. 퍼즐을 섞어서 맞춰 나가는데 퍼즐을 못 맞춰. 그럼 누구 책임이겠어요? 그럼 친구들 어릴 적 애들도 너는 퍼즐 맞추기를 잘 못하네? 이렇게 얘기하잖아. 연구자의 책임인 거예요. 이게 변칙 사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정상과학 단계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특징이 있다고 했어요.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럼 변칙 사례가 이제 하나 둘씩 연구자의 실수 착오인 것처럼 하는데 차곡차곡 쌓이게 되죠. 자, 쌓이게 되면 처음에는 이렇게 무시를 하다가 너무 많이 쌓이니까 이 패러다임을 옳다고 생각하는 연구자들의 짐이야, 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집중적으로 요 연구자들이 우리 패러다임이 틀렸을 리가 없어. 요 변칙 사례를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요. 그런데 노력이 실패, 해결이 안 돼. 실패를 하게 되면 의심하기 시작해요. 혹시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한 이 패러다임이 혹시 틀린 것이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경쟁 이론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때를 우리는 위기라고 얘기를 하죠. 자, 위기 상태에서는 경쟁 이론들이 다시 제기가 되잖아요.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요 지금 불거져 있는 변칙 사례도 해결을 못했고 이게 의심되기 시작했어. 그럼 이제 다른 경쟁하는 이론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공유하는 연구자들이 그 사회의 그 구성원 연구진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회적 토의를 또 해요. 합의를 또 해. 그 토론 토의를 하면서 어떤 것이 옳은지, 요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토의를 해봤더니 다른 이론이 선택이 되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패러다임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버려진다라고 했어요. 모든 부분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수용이 돼요. 그래서 종교혁명처럼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이 달라진다. 과학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정상과학이 이렇게 오게 되죠. 그럼 묻는 것은 기억의 발견이라고 했으니까 변칙 사례예요. 용어는 변칙 사례이고 그 이유는 과학혁명의 과정. 자, 보세요. 베살리우스가 요 갈레누스의 생리학 체계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오류예요. 그러니까 변칙 사례가 제시가 됐거든요. 그럼에도 따랐다 그랬어. 요거는 위기가 아니에요. 정상과학 단계라는 거예요. 정상과학 단계. 그래서 정상과학 단계라는 정상과학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왜 정상과학이냐? 갈레누스의 생리학 체계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오류, 현상들은 변칙 사례인데 이 변칙 사례에 주목한 사람들이 없어요. 변칙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레누스의 생리학 체계를 따랐다라고 했잖아요. 이것으로 봤을 때 정상과학 단계다.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아마 많은 학생들이 위기냐 정상과학이냐 이걸 두고 또 많이 찍었을 거야. 믿고 따른다는 거는 그냥 변칙 사례예요. 변칙 사례. 그래서
정상과학에서에 대한 내용이다. 근데 답을 적을 때 왜 정상과학을 설명하면서 요걸 변칙 사례가 나왔음에도 믿고 따랐으니까 정상과학이다. 그러니까 변칙 사례를 연구자의 단순한 착오나 실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지배적인 패러다임을 따랐기 때문에 요걸로 이제 답을 적어야 되는데 정상과학 단계는 수수께끼 풀이 활동을 하기 때문이다 하면 조금 뜬금없는 답이에요. 약간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변칙 사례하고 요 수수께끼 풀이 활동은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수수께끼 풀이 활동으로 답을 적으면 분명히 점수가 제대로 채점이 안 됐을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다에서 합의가 혈액순환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는 과정과 연관되는 과학적 탐구 방법을 쓸 거. 과학적 탐구 방법이 2개나 나왔어요. 그죠? 요새는 하도 많이 나와요. 그럼 다에서 보면 여기 지금 합의에 대한 내용 여기서부터가 나와요. 그럼 이걸 보면 합의는 판막 사이 혈액을 손끝 방향 밀어도 손쪽 끝으로는 이동하지 못한다는 것을 봤어. 현상. 본인이 관찰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혈액이 정맥을 따라서 온몸으로 전달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갈레노스의 이론은 이제 의심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의문이 든 거예요. 의심. 합의는 혈액이 동맥혈과 정맥혈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하나의 순환 체계를 구성한다. 이게 했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자신의 생각이죠. 가설. 자신의 생각이 맞다면 실험을 했을 때 되돌아올 것이다. 왜냐하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예상을 했고 그리고 나서 실험을 해가지고 확인을 했다는 것은 예상하고 실험 결과가 일치한 거예요. 그럼 가설을 평가한 거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혈액순환에 대한 내용을 주장할 수 있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가설 연역법이죠. 가설 연역법. 자, 가설 연역법은 여기는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이유를 적으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 용어 위주의 채점을 1점으로 한 거예요. 1점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래도 서술형이기 때문에 기입형이 아니잖아요. 단답형이 아니니까 조금 풀어서 썼을 겁니다. 그리고 다에서 보이는 거는 현상을 확인을 하고 의심을 하고 그리고 가설을 세운 다음에 예상하고 실험을 해서 확인 그리고 나서 결론 도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과정으로 돼 있어요. 그 합의의 연구 과정을 쭉 보게 되면 단계적으로 현상 관찰 의심했고 의문을 이제 가진 거예요. 그래서 가설을 설정했고 본인의 주장이 옳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건지를 예상을 했는데 실제 확인이 됐어요. 일치했으니까 결론, 자신의 주장이 옳다. 혈액순환설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확신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요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가설 연역이라고 하면 많은 학생들이 가장 간단하게 적는 게 가설을 생성해서 연역적으로 검증했다. 요 내용을 가장 많이 적습니다. 근데 저는 요거보다는 조금 더 제시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좀 적으라고 이제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근거를 적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가설 연역 요 내용을 가지고 채점은 했겠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변칙 사례는 잘 적었어. 물론 누구는 반증 사례를 적었겠지만
위기라고 많이 적어서 부분 점수화가 됐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철학에 나올 수 있는 사례가 워낙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리고 이론도 잘 외우고 있어요. 이 과정을 쭉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문제가 나오면 정확하게 못 찾아 적어. 이제 그게 이제 부분 점수, 그 이제 부분들이 이제 합격과 불합격의 장락을 결정하는 이제 이런 이제 형태예요, 사실은. 자, 6번. 자, 정리할게요. 그래서 작년에 시험 치고 모의고사랑 비슷한 문제가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잘 적었겠네? 아니요. 깜짝 놀라기만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그때도 문제를 풀 때 똑같이 위기라고 적어서 틀렸어. 근데 정상과학이라고 고쳤어. 내가 설명하면서. 그래서 내 생각이 틀렸구나. 또 나오니까 또 위기로 적었어. 그러니까 5개념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러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해. 그러니까 내가 뭐 칭찬을 해주랴 이러면서. 자, 지나간 거는 지나간 것인데 또 나오잖아. 무한 반복이에요. 이게 그 내용학하고 달라서 내용학은 워낙 영역이 넓고 조금씩 뭔가가 밝혀지는 내용들이 있어. 근데 교육론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 게 예전에 나왔던 게 자료만 다르고 답은 똑같은데 또 못 적는다는 게 답답한 거야. 여러분들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나는 이제 알고 외우고 했는데 또 조금만 달라지면 다른 걸로 보이는 게 얼마나 답답하겠냐고. 그거를 찾아야 돼요. 다르게 얘기하면 나왔던 게 계속 반복돼서 나오잖아요. 굉장히 출제 영역이 좁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적용 응용이 잘 안 돼. 사례가 달라지면 다르게 보여. 그건 어쩔 수가 없어. 내가 그게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대신 관련된 이론을 정확하게 외워서 빠짐없이 적어야 돼요. 그래서 부분 점수화가 안 되게 만들어야 점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 7번 보겠습니다. 자료 1은 2015 개정 과학과 교육 과정의 생명의 연속성 영역이에요. 영역의 중학교 내용이면 공통교육 과정이다. 그죠? 내용 체계의 일부이며 자료 2는 핵심 개념 기억과 관련된 예비교사의 수업 계획의 일부이고 뭐가 자료가 많아? 자료 3은 자료 1, 2에 대한 또 대화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료 1은 우리가 교육 과정에 고시된 데서 내용 체계의 일부죠. 자,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이게 이제 2015의 패턴이어서 굉장히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이제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2022가 나왔어요. 또 다른 표가 있어. 핵심 아이디어 이렇게 하고 범주, 지식이에 내가 또 외워야 되는구나. 뭐 어쩔 수 없어요. 아마 출제위원들은 이게 몇 년 동안 초창기에 이제 2015가 개정되고 나서 내리 한 3, 4년 동안이 거의 기입형으로 이제 교육과정 이 점으로 빠져서 나왔거든요. 이제는 이제 그거를 표를 낼 때가 이제 마땅치 않으니까 결국은 작성 방법 안으로 들어가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출제가 됐잖아요. 2022는 다시 이 표에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뭐 외우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왜? 여기는 그래도 일반화된 지식 자체보다는 핵심 개념, 내용 요소, 기능 수준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일반화된 지식하고 이게 버무려서 핵심 아이디어가 되면서 문장으로 쭉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외우기가 쉽지 않다는 거야. 어차피 내용 요소는 있는 거고. 자, 생명의 연속성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생명의 연속성. 이걸 외워야 되는데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개정, 내용 체계. 과목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공통교육과정.
영역이 5가지가 있어요. 외우고 있죠? 밖에 생각이 안 나. 저는 그래서 이걸 교재를 갖고 왔어요. 그리고 문제풀이를 할 때 이론서가 있으면 가지고 오는 게 좋아요. 혹시라도 선생님이 제가 이제 이런저런 이제 답을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생각하고 다르거나 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럼 이론서를 들춰봐야죠. 순간순간 그때 공부를 하는 게 낫지. 나중에 찾아봐야지 하면 다 못 찾아봐요. 그래서 이론서를 들고 다니세요. 지금 내가 보고 적으려고 하는데 어디 있는지를 지금 모르겠네. 자. 자, 2015. 올해 교재는 46쪽에 있어요. 자, 영역. 외우는 게 의미가 있을까? 2020인데. 자꾸 2015를 버리려고 하면 안 돼. 왜냐면 2015가 그대로 기저에 많이 깔려져 있어요. 그래서 외울 거는 외우고 바뀐 거를 또 외우는 이제 형태가 돼야 됩니다. 자, 영역을 보게 되면 5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생명과학과 인간의 생활. 자, 두 번째가 생물의 구조와 에너지. 그리고 세 번째가 항상성과 몸의 조절. 그리고 네 번째가 생명의 연속성. 그리고 5번째가 생태계, 환경과 생태계지. 환경과 생태계. 이렇게 5개의 영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 5개의 영역 안에 그 다음에 이제 핵심 개념이 있잖아요. 핵심 개념이 생명과학과 인간의 생활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공학 기술, 그리고 생물의 구조와 에너지에 가장 많은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생명 맞지? 생물 아니고 생명의 구성 단위. 두 번째가 이제 동물의 습하니까 분필도 잘 보여줘. 동물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세 번째가 식물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네 번째가 광합성하고 호흡. 이렇게 4개의 핵심 개념이 있고요. 항상성과 몸의 조절은 공통교육 과정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자극과 반응. 그리고 생명의 연속성에 지금 요 단원에 3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생식 이후의 유전. 그리고 세 번째, 생명의 연속성. 환경과 생태계는 하나밖에 없죠. 생태계와 상호작용.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됐죠. 몇 년 동안.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외우고 있어야 되고 2022에서도 이게 겹쳐져요. 그죠?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2009를 외우라 소리는 안 하잖아요. 2015하고 2022를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들은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자료 1에서는 생명의 연속성 안에서도 자, 일반화된 지식은 핵심 개념을 이제 풀어놓은 거예요. 원리, 관련된 원리. 그래서 생물은 환경 변화에 적응하여 진화한다.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이 내용 요소로 들어가 있고 진화를 통해서 다양한 생물이 출현한다. 변이. 다양한 생물은 분류 체계에 따라서 분류한다.
생물 분류 목적과 방법, 종의 개념과 분류 체계.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죠? 이것은 뭐하고 관련 있는가? 핵심 개념은 생명의 연속성. 잠깐만. 생명 연속을 2번 적었네. 잘못됐네. 진화와 다양성이네. 왜 아무도 나에게 얘기를 안 해주는가? 진화와 다양성. 생식 유전 진화와 다양성. 그래서 생물 다양성 편이 뭐 종의 개념 분류 체계 요게 나옵니다. 그럼 기억은 진화와 다양성이고, 자, 생략이 되어 있고, 자료 2를 보겠습니다. 단원명은 생물의 다양성, 중학교 1학년 과학책에 들어가 있는 유일한 생명과학 단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생물의 다양성의 학습 주제가 지금 생물 분류예요. 조금 전에 봤던 요 지금 앞에 보면 요 있잖아요.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 변이 요 부분 모두가 지금 생물의 여기 다양성 단원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성취 기준이 3개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물 다양성의 그 의미가 무엇이고 변이 관점에서 환경과 생물 다양성 어떤 관계가 있는지가 처음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2번째로 나오는 것이 요거예요. 성취 기준 2번째. 생물 종의 개념하고 분류 체계를 이해하고 생물을 개 수준에서 분류할 수 있다. 요 그대로 성취 기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습 요소는 종의 개념과 분류 체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교수학습 활동 볼게요. 5가지의 개의 생물을 찾아가는 지도를 보고 갈림길의 빈칸에 우리가 그 교과서 분석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교과서 봤으면 자전거 타고 갈림길을 달리는 아이의 활동이 있어요. 그거 그대로 이렇게 제시가 됐어요. 비상이었나? 자, 빈칸에 각각 알맞은 분류 기준을 써넣어 지도를 완성하는 거예요. 생물 카드를 오려내고 각 생물의 특징을 확인해서 이 분류 지도에 지금 뭐 분류 기준이 적혀져 있잖아요. 요 이제 분류 기준이 가에 있으니까 분류 지도에 가의 분류지에 따라서 요 생물 카드를 분류를 하는 거야. 그럼 분류한 생물이 각각 어떤 개에 속하는지를 정리를 하고 생물을 개 수준에서 개통수로 나타낸다. 요게 활동의 2번째 자료입니다. 그리고 자료 3을 보게 되면 예비교사가 이 수업의 학습 목표는 다양한 생물을 여기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다양한 생물을 여기서 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개 수준에서 분류할 수 있다입니다. 그럼 니은은 그대로 문장으로 적으면 돼요. 니은은 분류할 수 있다. 우리가 생물의 다양성이라는 단원이 2015에서 처음으로 다시 만들어진 단원이니까 엄청 많이 외웠잖아요. 나올 거라고. 근데 이거는 쉽게 사실은 적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지도교사. 그런데 교수학습 활동을 보니까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까지 중학교 수준에 위배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누가 봐도 지금 라이아 활동 개통수 생투에 나온 생명과학 2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요 생물을 개 수준에서 개통수로 나타내는 것은 특정 형질의 기초에서 개통수를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이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자, 묻는 거 보겠습니다. 1번. 작성 방법 첫 번째는 괄호 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을 적어라. 그럼 괄호 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은 진화와 다양성이다. 이렇게 문장으로 적으면 되고, 괄호 안에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은 개 수준에서 분류할 수 있다, 이다. 이렇게 이제 문장으로 적으면 돼요. 자, 3번째. 밑줄 친 디귿에 해당하는 내용을 자료 2의 교수학습 활동에서 찾으라고 했어요. 그럼 찾으라고 하면 요거죠. 교수학습 활동의 라에서 생물을 개 수준에서 개통수로 나타내는 활동, 이걸 명시를 해야 돼요. 요거를 정확하게 적고 왜 중학생 수준에서 위배되는지를 적는 거예요. 실제 보세요. 관련된 이론은 요래요.
생물의 다양성 중학교 과학이에요. 중학교. 이때는 3역 6회는 다루지 않고 뭐를 알게 가르치게 됩니까? 다루지 않고 생물 분류 체계가 종속, 과목, 강문계 요렇게 있는 것만 분류, 수준만 다루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라의 활동, 생물을 개 수준에서 개통수로 나타낸다. 이 활동은 특정 형질에 기초하여 생물 개통수를 작성하는 것으로 생명과학 2 무슨 단원일까요? 어떤 단원? 생물의 진화와 다양성 단원에서 다루는 수준이죠. 실제 특정 형질에 기초해서 개통수 작성하기가 이 단원의 필수 탐구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수준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교사학습 방법에 대한 것들이 나오면 중학교 수준에는 뭐는 다루고 뭐는 다루지 마라. 요걸 이제 외워야 되는 이유는 요렇게 이제 세부적으로 나오면 요걸 이제 근거를 정확하게 적을 수 있어야 돼요. 막 요거 단원을 안 적었다고 채점이 안 되고 뭐 그런 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개통수 보면 생명과학 2에서 생명과학 2가 생각 안 나는 학생들 그래도 적어야 되니까 고등학교 수준에서 다루는 이렇게 적었겠죠. 중학교 수준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라도 적어야 되잖아요. 그죠? 세부적인 내용은 중학교 수준에서는 3령 6개는 다루지 않고 생물 분류체가 종속, 과목, 강문계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것만 다루는 거예요. 하지만 라의 개통수로 나타낸다는 활동은 특정 형질에 기초해서 개통수를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과학 2, 생물의 진화와 다양성 단원에서 다루는 그 수준이죠. 구체적으로는 이렇죠. 요거를 찾는 거, 답에 빠지면 안 되는 거, 요거는 빠지면 안 되죠. 그죠? 개통수라는 요거 빠지면 안 됩니다. 고등학교 수준. 생명과학 2 수준이 되겠다. 참 정감 있고 생물의 다양성 단원은 2015에서 다른 단원과 다르게 이제 처음으로 구성된 단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시험에 대비하면서 많이 외웠던 이제 내용이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거는 거의 뭐 개통수는 다 찾아 적었을 것 같고 개 수준에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1점 정도 핵심 개념을 혹시 뭐 잘못 적어서 그렇지 않고서는 대다수가 사실 많은 학생이 점수를 다 받은 그 문항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2교시 문제를 마무리를 하고 잠시 쉬었다가 3교시 할게요.